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연수회 방문길에 올랐고 또 일본에선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가 수출 규제 대응에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진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분쯤 경북 상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규모 3.9의 지진, 피해가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까? 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확인한 결과 피해 접수가 확인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지진 발생과 관련해 문의 전화가 119로 폭주한 것은 맞지만 확인된 피해 신고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은 정확히 오늘 오전 11시 4분쯤 경상북도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3.9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경북과 충북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과 세종,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계기 진도는 경북과 충북 지역에서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인 4등급으로 확인됐고 대전과 세종, 전북은 3등급, 그 외 강원과 경기 지역은 2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인된 피해는 없습니다. SNS를 통해 지진을 감지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문과 벽이 쿵 하면서 흔들렸다.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을 느껴 놀랐다는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경북 경주에 위치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은 지진 발생 이후 현장 점검을 한 결과 피해는 없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진과 관련된 피해나 속보 상황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요한 속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하면 경북 상주 북북서쪽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소방청이 지진 감지에 대한 신고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소방청은 또 지진 신고가 전국에서 265건이 접수가 됐고 현재까지는 피해 신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계신 주민들은 더욱더 그러실 텐데 이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건물과 땅이 흔들릴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네, 장소별 상황별 대처법을 정혜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릴 때 가장 큰 피해는 떨어지는 물건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단해 보이는 탁자 아래로 대피하거나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심한 진동이 멈추면 집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놓은 채 야외로 대피해야 합니다. 폭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진에 의해 줄이 끊어지거나 멈출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엘리베이터 내에서 지진을 만난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철을 타고 있다면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후 전철이 멈추면 침착하게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뒤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이후 라디오를 켜고 재난방송을 찾아 정보를 확인한 뒤 차 키를 꽂아놓고 대피합니다. 산에서는 산사태나 절벽 붕괴 등을 유의하며 평지로 이동합니다. 해안가에서는 해저 지진 발생 시 지진해일특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외교안보 사령탑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연수회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선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볼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수회에 방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게런 마퀴스 백악관 NSC 대변인은 볼턴 보좌관이 중요한 동맹국들, 우방국들과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본 NHK는 볼턴 보좌관이 일본에 들렀다가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 당국이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방한이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 수행이 아닌 단독으로는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이 됩니다. 연일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국면에서 한일 연수회 방문을 통한 볼턴 보좌관의 조율이 주목됩니다. 네, 볼턴 보좌관의 조율, 행보도 주목이 되고,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어제 처음으로 침묵을 깼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 나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을 무역 분쟁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개입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두 정상이 원하면 양국 갈등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 대한 신뢰도 강조하면서 우선은 두 정상이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 만큼 사태 악화는 원치 않는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두 정상이 원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양국이 건설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 이번 한일 무역 갈등의 어떤 배경의 한 축으로도 꼽혔던 대목인데 국내 정치. 자, 일본에선 참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일본 국회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데요. 자민당을 비롯한 여권이 무난하게 승리할 경우 향후 정권 운영에 구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추가 규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내일 오전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수출 규제 배경 설명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경제 제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 결과에 따라 지금의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목표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를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참의원 의석수 3분의 2, 최소 164석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헌선에는 못 미칠 것이란 게 일본 언론들의 예상이지만 승리 기준선인 과반은 넘을 것으로 보여 선거 이후 아베 정권의 개헌 행보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세 나라가 다음 달 중국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이 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국의 외교장관 회담 개최가 확정이 되면 2016년 8월 도쿄 회담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이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동이 성사될 경우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네, 7월 들어서자마자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인데 왜 그런 건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자, 우선 WTO 일반 이사회가 예정돼 있고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잡혀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일본이 지난 1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국을 수출 심사 우선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이 이번 주 수요일인 오는 24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가기 의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가기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운 만큼 그 전에 일본을 설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는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다뤄집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맞붙는 만큼 일본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WTO 일반 이사회는 각국의 주 제네바 대사들이 참석해 발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한일 양국 모두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통상 담당자를 파견해 맞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내부 정치 일정이긴 하지만 오늘 열리고 있는 참의원 선거 역시 이번 수출 규제 조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정책 노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요 일정들이 줄지어 있는 이번 주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기 위한 우리 정부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홍성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 농수산식품도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의 최대 시장이기도 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천상규 기자. 네, 천상규입니다. 네, 농어민들의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농수산식품이 얼마나 되죠? 네, 상반기에 일본에 대한 농식품 수출액은 6억 9천만 달러, 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 6천만 달러 등 모두 10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반도체 소재 등 공산품에 이어 농수산식품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은 수출 물량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농수산식품을 수출해온 농민들은 하반기에 일본으로의 판로가 막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일본에 대한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일본에 대한 농식품 수출액을 보면 모두 6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감소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이 5% 이상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액도 3억 6천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에 비해 4.1% 줄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 정부가 우리 농수산식품에 대해 규제 품목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수입 조건을 한층 더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리되는 농수산식품은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99%에 달한 파프리카와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목인 김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에 집중된 농수산식품 수출 시장을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등 신북방 지역과 동남아시아, 중동 등으로 다변화해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천상규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함께 여행 자제 운동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9월을 기점으로 일본 방문객 수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다른 노선을 재편하는 등 장기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예 안 하는 거나 일본을 가지 않는 게 확실하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광을 앞으로는 더 좀 꺼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본 여행 불매 여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패키지 상품을 파는 여행사들입니다. 포상 관광, 골프 관광 등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다 보니 이른바 보는 눈을 의식해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00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0명이 채 안 돼요. 지금 한 60%에서 65% 내외에 좀 줄은 거 아니냐라고 보고는 있고요. 항공업계의 경우 이미 예약해놓은 항공권을 취소하는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9월 이후 신규 예약률이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노선 의존도가 높은 저비용 항공사들은 중국 신규 노선 발굴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방 도시에도 저희 항공사들이 많이 취항을 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본 노선 재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장기화하면 일본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은 전체 일본 방문객의 4분의 1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고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에서 쓰는 돈만 한 해에 6조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일본 여러 지역을 골고루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안 가면 곧바로 현금 유입이 안 돼 일본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일본 여행을 가고 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정서적 측면에서 우리 감정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 여행을 자제한다는 것은 재방문율을 떨어뜨리고 이 재방문율은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일본 여행 불매 움직임이 장기화할 경우 일본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내년 7월 도쿄올림픽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3주 동안 한국의 관련 종목 주가는 거의 타격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한 반면 일본의 관련 종목들은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합계는 지난 19일 기준 335조 2,900억여 원으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공식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28일보다 4조 1,000억여 원 늘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의 핵심 표적인 양사의 주가가 이처럼 선방한 것은 반도체 재고 조정과 감산 등에 대한 기대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 내 반도체 소재 업체의 주가는 한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법적, 외교적 다툼을 피할 수 없는 국면에선 싸워서 이겨야 한다며 지레 겁먹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정당성을 다투는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에서 벌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국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게 성장했고 병탄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어렵사리 문을 열었던 6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내일 다시 만나서 돌파구 마련을 모색합니다. 야당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3번 만났지만 성과가 없었는데 내일 다시 3당 원내대표가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내일 다시 만납니다. 패스트트랙 후폭풍으로 거의 3개월 만에 정상화된 국회가 본회의를 열지 못해 추경은 물론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만큼 7월 임시국회 개회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 3차례에 걸쳐서 회동을 가졌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서 논의하자, 추경을 예산결산특위에서 계속 심사하자, 일본 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내일 외교통일위에서 처리하자, 이 정도로만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과 해임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 군 기강회의에 문책이 필요하다면서 본회의를 여는 조건으로 반드시 정경두 장관 해임안을 표결하거나 국정조사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기대한다면서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수단도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야당의 일부 주장은 수용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도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 보니 아직 감액 심사도 갈 길이 멀어서 일본의 보복 조치 대응 등을 위한 증액 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빈손 국회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내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줄다리기 끝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이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것인가, 그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내일 직권으로 보석 허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 받게 되었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다투세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지난 1월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주는 등 모두 47개 혐의로 구속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일단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기간 만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만 수십 명이 넘어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마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보증금 외에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주거지 제한과 가족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주장해온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결정을 내리더라도 불리한 조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구속 기간을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석방하거나 구속 취소로 석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결정한다면 지난 3월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달고 풀려났지만 주요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끌려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보석 조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절차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오늘 정면 대응에 나섭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자사고 교육 성과를 알리기 위한 대규모 집회인 청소년 가족문화축제 한마당을 엽니다. 집회는 댄스, 밴드 등 학생들의 무대 이후 청와대 사랑채 앞 도보 행진, 자사고 지정 취소 반대 집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부모 학생들은 집회에서 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며 동의 없는 폐지는 불가하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MBC 파업 당시에 사측이 대체 인력으로 채용했던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년 넘게 MBC와 계약을 맺은 유모 아나운서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MBC가 유 아나운서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면서 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강한 비바람 여파로 어선을 정박하던 60대가 크게 다치고 곳곳에 침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다행히 태풍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일찍 소멸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등 비상근무는 오늘 오전 종료됐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태풍이 일찍 소멸한 건 다행인데 그래도 강한 비바람에 피해가 있었죠? 네, 이번 태풍 여파로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태풍이 소멸하기 전인 지난 19일 밤 11시 40분쯤 이 비바람이 몰아친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 60대가 크게 다쳤습니다. 강풍을 피해 어선을 정박하려던 64살 김모 씨가 이 기계에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부상을 당한 겁니다. 다행히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순찰 중이던 해경이 발견하면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에 균열이 가면서 주민 9명이 인근 숙박시설로 긴급 대피한 겁니다. 주택 침수도 잇따랐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제주 19곳 등 부산과 전남까지 모두 30곳에서 주택이 물에 잠겨 소방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제주와 전남, 경남에서는 농경지가 침수돼 지금도 물을 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거제 등에서 국도 토사가 일부 유출돼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고 경북 영덕에서 어선 한 척이 침몰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재 부산과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 등 72개 항로 102척 운행이 중단됐고 지리산과 한라산 등 11개 국립공원 탐방로 대다수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이 소멸한 만큼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비상 근무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인 태풍 다나스 여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태풍은 특히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돌풍이 불면서 건물 외장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기도 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연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건물 외장재가 떨어진 건 언제쯤이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5층짜리 빌라 건물인데요. 오늘 새벽 2시 반쯤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건물 한쪽 벽을 감싸고 있던 외장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외장재가 바람에 뜯겨나갈 당시에 행인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자칫하면 다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이곳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바람이 워낙 강해서 주민들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20년 가까이 이곳에 산 한 주민은 이렇게 강한 바람은 처음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오지도 않았던 부산이지만 오늘 새벽까지 강한 비바람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꾸준히 접수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까지 156건의 피해 신고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됐습니다. 자정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는 강풍 피해 신고가 집중됐습니다. 부산 대청동 관측소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9.3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부산 송도해수욕장 근처에서 가로 2m, 세로 1m짜리 커피숍 간판이 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를 덮쳤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아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에는 부산 성북동 가덕해안로 주변 산에서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흙 1톤가량이 흘러내리면서 방지용 철망이 무너졌고 토사가 도로를 덮치면서 왕복 2차선이 1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부산 선동 영락교 굴다리 아래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침수돼 한때 차량 진입이 금지됐었고 녹산동 지사고학단지 주변 도로 가운데 60m 정도가 물에 잠기면서 2개 차로 운행이 1시간 동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도심 하천인 온천천도 크게 불어나서 수변공원과 산책로 등이 모두 잠겼지만 밤사이 비가 잦아들면서 지금은 정상화됐습니다. 부산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그쳤지만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연산동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네, 휴일인 오늘 전국이 여전히 흐립니다. 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자세한 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도 흐리던데 비 오는 곳 있습니까? 네, 강한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고요. 충청 이남과 강원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친 후 무척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33도 이상의 고온이 예상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폭염특보는 내일부터 발효가 되겠고요. 노약자는 한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서와 충북 북부 지방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울릉도 독도는 최고 50mm, 경북과 강원, 충북과 제주도는 5에서 20mm, 경기 동부와 경남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30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장맛비가 자주 오겠는데요.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전격적으로 깜짝 인하를 했습니다. 경기 부진의 골이 예상보다 훨씬 깊다는 점을 인정한 셈인데 과연 금리 인하 효과가 얼마나 될지 조태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이번 달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건 경기 부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같은 날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이미 낮춰 잡은 정부의 전망치 2.4에서 2.6%를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소비와 수출은 물론이고 투자까지 부진해 중장기 성장마저 장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조금이라도 경기에 활력을 주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미중 간 무역 협상의 전개 상황, 국내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맞물리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최근에 정부가 제출한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추경의 효과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결합될 때 정책적 측면에서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소폭 하향 조정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해 벌어진 심각한 투자 부진 역시 금리 조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은 물론 일본과의 갈등이라는 대형 변수도 있어 경기 하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하강의 속도가 빠르고 전체적인 대외 환경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경제를 둘러싼 변수가 워낙 많은 만큼 연말까지도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면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더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림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1%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예적금 금리를 0.1에서 0.3%포인트가량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대형은행의 1년짜리 상품 기본금리가 예금은 최고 1.9%고 적금은 최고 2.2% 순인 것을 고려해보면 2% 미만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시장에선 이미 이자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수준을 온전히 반영하긴 어려울 거란 의견도 있지만 의외로 그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경기가 8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6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128.3으로 전달보다 19.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인 147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네, 한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오늘 일본 국회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주장해왔던 개헌을 위한 의석수가 확보될 것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 짚어보겠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산업 분야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또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좀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지금 7월 1일부터 이제 무역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3주를 넘겼는데 이렇게 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처음에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 수출 제재를 했었고 네. 미리 말하면 아직 금출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선적하고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그 품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일본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을 준비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과연 참여 선거까지 한 2, 3주 정도의 그 정도의 타격을 위해서 그렇게 장기간 동안 준비했고 TF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더 장기간의 포석을 가지고 이것들을 연구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뭔가 국면이 크게 전환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오랫동안 준비한 전략을 짜왔던 것 같다. 일본 측에서 그런 전망이셨고 잠시 뒤에 또 참의원 선거라든지 일본 내부 상황 분석해보고 나서 반도체 산업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번 국면에서 왜 그랬을까? 아베 정권이 왜 그랬을까 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정치용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이제 참의원 선거가 그래서 의미를 갖는 걸 텐데 어떻습니까? 왜 참의원 선거에 아베 정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다른 거보다도 좀 전에 언뜻 그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아베 총리가 지난 6년간 내지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보수라고 그럴까 스스로 지칭하는 차원에서 일본 보수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지상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1945년 이후 일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미 군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 스스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지향이 있었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보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특히 이제 아베 총리는 그 외교부가 되는 기시 수상이 네. 기시 수상 자체가 또 헌법 개정에 대해서 아주 큰 그 관심을 갖고 있었고 추진을 했었고 그런 그 또 개인적인 연관성 상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의원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참의원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능하면 개헌에 좀 더 찬성하는 그런 그룹을 그러니까 자민당뿐만이 아니고 다 합해서 3분의 1을 그러니까 참의원에서도 3분의 1을 넘게 하는 것이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의 얘기였고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의 헌법 개정 요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하고 네. 많이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의 국회라고 하는 것이 네.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일본 그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헌법이 중의원 그리고 참의원에서 공히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통과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 투표에 의해서 이제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이번 선거를 뭐 결론적으로 좀 봤을 때 아베 정권 입장에서 여권 입장에서 승리의 어떤 선이 있을 거고 또 개헌을 위한 선이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본다고 했을 때 나눠봤을 때 어떻게 좀 분석이 가능할까요? 아마도 아베 총리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지상 과제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네. 정치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재선이라고 자기의 그 정부 내각을 크게 어려움 없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는 헌법 개정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헌법 개정을 위한 3분의 2 그렇습니다. 의석 확보라고 예.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전국 운영이라고 그럴까 네. 그리고 자기의 오는 어떤 영향을 피하는 차원에서는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총 242의석이 있고 거기에 과반수라고 하면 이제 122의석.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그 차이가 있어서 248석 가운데 이제 과반이 124석인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게 이제 최근에 그 조정이 있어서 이제 예. 그 현의 의석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 과반수라고 하면 이제 4석 정도 그리고 네. 3분의 2 의석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85석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각 그 여론조사 내지는 각 그 신문사들이 제시해 놓은 걸 보면 과반수를 획득하는데 특히 이제 자민당뿐만이 아니라 연립 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과 자민당이 과반수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네. 비록 연립 정권 그 두 정당이 그 3분의 2 의석을 하는 그 80석 이상을 확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측들을 대체로 다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개헌을 하기 위한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64석 확보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그렇죠.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떻습니까? 리더십에 좀 타격이 있을까요? 꼭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 정도 되는 것을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내각 내지는 자민당의 승패 라인으로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그 지금 예측으로 해서는 과반수 이상은 뭐 무난히 될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네. 그 진퇴에 대한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테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 해서는 그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는 또 미진하다는 차원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떤 한일 관계에서 큰 틀에서 참의원 선거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끝으로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지금 이번 그 한일 갈등 국면 이후 조금 아베 정권의 논리들이 좀 바뀌고 있고 모순이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강제징용 얘기를 다시 계속 꺼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이번 무역 갈등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지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그
뭐랄까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재 조치라 비슷한 것들은 뭐 그대로 더 유지가 된다 그럴까 내지는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주환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조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이번 그 선거용으로 해서 제시됐던 것이 아니고 지난 오랫동안 내지는 달리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일본이 그 또 한편으로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한국의 그 신뢰성을 일본에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로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조치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조치가 이번 선거로 해서 끝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선거 얘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는 이주환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주가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종목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고 반도체 가격은 2주 만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관련 종목 중에서 저희들이 뭐 부품이나 소재 협력사들은 당연히 호재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왜 호재인지 좀 지금 설명해 저희들이 주실래요? 일본에서 지금 뭐 반도체 핵심 소자 3종,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3종에 대한 수출을 지금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을 저희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어떻게든지 그 수급처를 국내나 아니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협력사에서 납품을 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매출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협력을 요청하면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물량을 늘려달라는 것도 요청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올해 예상했던 그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올해 특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약간 오르기도 하면서 이제 주가도 다시금 반등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재 일본 정부의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수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전략 물자에 대한 우리 시큐리티 강화를 측면에서 그 절차만 까다롭게 하고 결국은 수출해주겠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 정부 관계자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공급이 과잉이 되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던 상황이 지난 상반기 내내 이루어졌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고객 입장, 즉 반도체 칩을 사용 고객 입장에서는 차후에 여차하면 우리들이 반도체를 한국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필요한 이상으로 저희들이 재고를 쌓아두려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대급부에 있는 우리 칩 메이커들은 우리가 좀 더 가액 협상해서 좀 유리한 구매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이 약간 반등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 놓고 보면은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일시적인 지금 충격에 대한 것들의 심리적인 것들이 같이 맞물린 효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정말 계속 유리하게 적용할지는 우리가 정말 3개월 뒤에 일본 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그냥 그때서 허용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출 금지까지 갈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수출 금지가 정말 된다면 지금 약간의 반등했던 것들은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은 잠깐 단기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3개월을 언급하셨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은 좀 충분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십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업체 입장에서 충분하다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요. 어렵지만 어떻게든 3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소재들이 갖고 있는 자체 소재 재고들과 국내와 또한 저희 일본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칩의 재고들이 조금씩은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결국에는 삼성 하이닉스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들은 고객이 그러니까 인텔이 될 수도 있고 애플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계약해서 납품을 하기로 된 그 날짜에 필요한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조한다면 소재 재고도 일정 부분 있고 칩 재고도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게 3개월 정도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고 이번 무역 갈등 이후 이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탈일본화, 수출 다변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뭐 국내산이나 중국 또 대만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산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일본산을 많이 썼던 이유들이 순도라든지 퀄리티가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 케미칼 같은 경우는 보통 순도를 얘기할 때
99점하고 뒤에 소수점 밑으로 9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그 등급을 저희들이 판정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 9가 하나 늘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들어가고 또한 그 실력을 쌓는데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들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들의 정확한 순도의 스펙을 제가 비교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면 극복할 수 있는 차이인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만약에 9에서 한두 개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면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격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격차는 아니다. 그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이 분야들 지금 말씀하신 수출 규제 품목 3가지 말고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이제 우려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이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간소화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놓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2단계로 갈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결국은 그 한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네.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이 WTO 그 정신에 위배된다든가 네. 그래서 WTO에 제소를 하고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미국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 쪽에서 제시한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그것이 좀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일본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그 대응을 저는 좀 안 하고 있다 내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WTO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미국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거라면 미국에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본 쪽에 좀 더 설명을 하고 어떤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협상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자세가 좀 더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이 나쁘니까 잘못된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어떤 대결적으로 자꾸 나가는 것 같아서 과연 풀려고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걸 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요것은 지속적으로 요 논리들 일본이 갖고 있는 논리들을 지속 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꽤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그 화이트리스트 발표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영향을 받는 품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일본 공식적인 발표와 언론 보도들을 보면 8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서 관리하고 있는 1112개의 품목들이 있는데 15개의 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빠르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하고 연관이 많이 특히 저희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많이 몰려있는 게 첨단 소재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예.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쪽에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쪽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도 우리가 지금 3가지 물질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쉽게 장비는 소재와 마찬가지로 쉽게 국산화되기 어려워서 그 의존도 높은 것들이 어떻게든 영향을 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수출 금지까지 안 갈 확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지연시키는 것만 하도록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장비를 구매하거나 하는 것들의 차질을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중국의 공장으로 가는 지금 소재 부품까지도 일본에서 어쨌든 압력을 넣어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고 있어서 단순히 저희들이 한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을 타겟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이제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이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WTO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표면적으로는 WTO의 규정에 준해서 본인들이 이 조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따져봐서 합당한 근거와 논리와 증거를 갖고 있느냐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겠다는 거고 그것들을 양자 간에 해서서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WTO 이사회에서 제3국이 모두 같이 있는 곳에서 객관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 조치가 합당한지 아니면 그것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주장이 더 합당한 것인지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우리 이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할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이 안보적인 측면이 있고 단순히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이만이 아니라 그리고 네.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한테 제기하는 의무는 한국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설명을 해달라는 식의 얘기고 그건 또 달리 얘기하면 일종의
위안부 문제라고 그럴까 내지는 특히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것과 관련된 이제 보복 조치로도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시 진행적인 어떤 것이 한국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일본에서의 이런 조치들이 같이 좀 더 협상이고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그 무역 갈등 국면에서 여러 가지 갈래 이제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나 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당 대표들 간의 회동에서 나온 얘기였죠. 지소미아 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 파기하자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카드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는 결국 이제 한일 정보 보호라고 하는 걸까 한일 간의 정보를 어떻게 보면 뭐 교환권이 아니지만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서로 이제 신뢰성 있게 하자라고 하는 네.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한국 내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본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가 또 미국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연관이 돼 있다는 차원에서는 일본이 구태여 꼭 그 정보가 적다고 얘기하기는 특히 이제 한국의 북한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휴민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얻어지는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준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일본이 크게 타격을 받고 우리가 크게 어떤 이득이 받을 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고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문제시되는 것은 결국은 한미일 삼국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안보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걸 안 하겠다는 식의 얘기가 되면 미국에서 그건 뭐 꼭 나쁜 부분은 아닐지 몰라도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가능성은 또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미일 간의 어떤 그런 공유 차원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마침 볼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 연쇄 방문을 위해 출국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두 정상이 원하면 언제든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좀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관망하는 좀 위치였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뭐 그런 단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그랬고 다른 관계자들의 얘기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한일 간에 우선 협상해야 될 문제라는 식의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안보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는 이제 미국의 개입되지는 어떤 얘기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관여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단계는 아닌 거고 아마 그런 차원을 보는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앞서 저희 취재 기자 얘기로는 이번 수출 규제 대응에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 수렴 기간이 24일로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좀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좀 마련해야 될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거의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되는 것들은 거의 확실하게 보고 대부분 기업들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간이 누구 편이냐 하는 것들이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방금 우리 이면호 부총리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개입은 저희들이 당분간은 관망세거나 립 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미일 어떤 안보 체계나 신뢰가 깨졌을 때 대북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대응 같은 것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반도체 수출이 정말 전면 중지되어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 자체가 차질이 발생해서 미국 기업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순간이 되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사실 명분도 약하고 사실 끼어들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관망세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미국을 많이 바라보기보다는 자체 정부라든지 우리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협력하면서 일본의 의존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 경제적인 충격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추경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사실은 대기업들은 그 돈이 뭐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협력사들이 먼저 도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중소협력사들이 어떻게든지 생존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준 쪽으로 정부에서는 먼저 포커스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면 뭐 미국에서 이를테면 립 서비스에 그치는 수준의 입장이 나올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그렇다 보니 한일 간 양자 대화가 좀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현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역사와 관련된 입장을 아주 강경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권 분리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피해자 우선적인 그런 조치, 그러니까 강제징용에 있어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19세기 이후로 일본이 쭉 해왔던 그 역사, 자신들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네.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연관지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이 조금 더 모아지는 쪽으로 입장에 조절이 있지 않으면 그 타결이라고 할까 협상 어떤 것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우 부소장님, 또 이주환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unkt 14 für angenommen erklären kann. 今を生きる私たちもこれを誇りに力強く歩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그 시설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이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을 침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길러집니다. 일본은 쇼카 손족구를 산업 유산에 집어넣음으로써 메이유신 자체를 긍정하는 역할을 기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집권한 극우파 세력의 뿌리는 부국 간병 그리고 조선 침략을 외쳤던 요시라 쇼인 그리고 전후에 강한 일본 부활을 외쳤던 키시 노부스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큰 이상을 이어받은 그리고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築城的に憲法を改正していきますが、まず築城的にですね、どの条文、我々は96条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いるんですが、ここで3分の2のですね多数を得るように努力をしていきます。 간제지원자 판결 문제라는 것이 한국의 순서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받아들이면 과거의 일본이 잘못된 일본이었다라는 것이 자명해지기 때문에 현재 아베 정권의 전체성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아베 총리는 메이지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식민 지배로 인해서 사람들이 받았던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한일 협정에서는 이러한 손해와 고통이 논의되지 않았고 사죄와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협정을 아베 총리는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 임플란트? 써보면 알게 되는 포인트의 기술, 포인트 임플란트가 좋습니다. 특허받은 포인트 임플란트의 우수한 기술로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포인트 임플란트. 지금 놓고 왔다. 축의금 뭘로 뽑지? 솔로 뽑으면 돼. 쏠쏠한 솔루션 신한솔. 이대리 집 산 거 다들 알지? 아이, 조그만 거예요. 그 정도는 다. 나랑 동기인데 벌써? 시작해봐. 솔리치. 쏠쏠한 솔루션 신한솔. 한중일 세 나라가 다음 달 중국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이 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 헌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참의원 선거가 오늘 일본 전역에서 치러집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개헌설인 의석수 3분의 2를 차지할지 관심입니다.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경기가 8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8.3으로 전달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 2017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82.7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10년 전 태어난 아이보다 평균 3.5년 더 살고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수명이 2년 더 길어진 셈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분쯤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서 흔들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곧 자세한 분석 정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약하게 내리던 비는 모두 그치고 구름만 많은 상태입니다. 강원과 충청, 영남 지역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YTN 뉴스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11시 4분쯤 경북 상주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규모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지진을 느낄 정도로 전국에서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3.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피해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확인한 결과 피해 접수가 확인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지진 발생과 관련해 문의 전화가 119로 폭주한 것은 맞지만 확인된 피해 신고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은 정확히 오늘 오전 11시 4분쯤 경상북도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3.9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지진은 경북과 충북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과 세종,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지진 관련 119 신고 역시 경북 외에도 충북과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지역에서 모두 256건이 접수됐습니다. 네, 이번 지진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서도 규모가 꽤나 강한 지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상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이번 지진, 올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을 포함하면 세 번째로 강한 지진입니다. 앞서 올해 4월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바다에서 4.3, 지난 2월 10일 경북 포항시
동북동쪽 바다에서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지난 2016년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난 2017년 포항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과거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강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진도 4에 가까운 지진입니다. 진도 4의 경우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고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지진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이 SNS를 통해 지진을 감지했다는 시민들의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창문과 벽이 쿵 하면서 흔들렸다,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을 느껴 놀랐다는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경북 경주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은 지진 발생 이후 현장 점검을 한 결과 피해는 없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진과 관련된 피해나 속보 상황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홍서옥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 피해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만 다행히도 이 곳곳에서 지진을 감지하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발생 깊이가 11km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구미 청주는 물론이고 경부 일부 지역까지 흔들림이 느껴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진동인가요? 예, 이 진앙 지역에서는 진도 4에 해당하는 흔들림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진도 4 정도 되는 흔들림이면은 진앙지 인근에 있는 어떤 가옥에서도 느낄 수 있는 정도고요. 가옥 내에 있는 기자재라든가 시설물도 일부 손상을 볼 수 있는 정도의 큰 흔들림이 되겠습니다. 예. 어제도 상주 지역에서 지진이 있었고 또 지난 2일에 또 경북 지역에 2.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예, 우리가 지난 2016년에 경주 지진이 있었고요. 경주 지진은 1978년 이래로 관측된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 되겠습니다. 규모 5.8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7년도에 물론 이제 지열발전소 영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포항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공교롭게도 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은 이 각각에 위치한 위치로부터 북서쪽 방향으로 많은 응력을 쌓아놓게 되는데요. 바로 그 위치에 상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주 일대는 경주 지진 이후로 특히나 지진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오늘의 지진까지도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에 의해서 내놓은 응력이 해당 지역에 지진을 계속 유발하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급하게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4월에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지진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동해나 동해 쪽 육성에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경고를 하셨거든요. 왜 우리가 동해를 좀 주목해야 되는지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의한 여파로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경주 지진으로 또 연결되는 연쇄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또 발생을 하면서 이들 지진이 내놓은 응력이 또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줘서 지진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상주 지진뿐만 아니라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연결하는 북동쪽 방향으로 연결하게 되면 또 동해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 동해 연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진 발생 빈도가 굉장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에서도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앞으로도 좀 지진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최근에 발생했던 일련의 큰 지진들에 의한 여파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내륙 지진에 대한 어떤 우려도 당연하겠습니다만 일단 해안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또 쓰나미라든지 해일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그렇습니다. 대비는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예, 우리나라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역단층성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울진 아파드에서 이전에 발생했던 지진 가운데는 규모 5.0에 이른 큰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지진들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역단층성 지진이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 해일을 동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가 해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한 30km에서부터
한 50km 사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들 지역에서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진 해일을 동반한 상태에서 빠른 시간에 해안에 도착하기 때문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볼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역 지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예, 교수님 앞서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도 예를 또 들어주셨는데 이만큼의 또 큰 규모의 지진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예. 1900년대 전 세계적으로 지진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전 세계 지진계가 설치가 됐는데 1900년 이후로 발생한 한반도 지진도 우리나라엔 지진계가 없었지만 인접 지역에서 관측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그들 지진들을 보게 되면은 1952년도 그 한국 전쟁 전란 중에 발생했던 지진 중에는 규모 6.2에 이르는 큰 지진도 발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5.8을 넘는 큰 지진이 언제든지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은 한반도 내에 있고요. 특히나 역사 지진 기록, 조선왕조실록 등을 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그 지진들을 보면은 규모 7에 육박한 지진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발생하는 지진 수준이 결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지진에 대해서 안이한 대응을 좀 삼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전조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예측 시스템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황인가요? 예, 지진을 예측하기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다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 등을 미리 확인을 하고 해당 단층에서 움직임이 있는지 미소 지진이 발생을 해서 향후 큰 지진이 발생이 임박했는지를 미리 탐지하는 기법 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활성 단층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이런 활성 단층들은 지하에 굉장히 깊은 곳에 숨어 있고요.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 단층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좀 추가 질문 드리면 지진의 발생 깊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하십니까? 지금 보면 계속 깊어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한반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진의 깊이는 지하 5km에서부터 16km 사이 지역에서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경주 지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제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깊이는 지하 5km에서부터 10km 사이 지역에 비교적 얕은 곳에서 많이 발생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경주 지진 이후부터는 보다 더 깊은 지진들이 꽤나 많아졌는데 경주 지진이 지하 11km에서 16km 사이 지역이 부서지면서 발생을 했고 이번 경주 지진도 지하 한 11km 내외 깊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 깊이 존에 여전히 포함되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지금 아직까지 피해 접수가 되진 않았지만 또 여전히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고 또 대처해야 할까요? 예,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재빨리 건물 밖으로 피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물론 건물이 흔들리고 있을 때 피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먼저 머리라든가 몸을 보호하는 일들을 집안 내에서 해야 되고요. 탁자 밑에 숨어서 위에 떨어지는 낙하물들을 피한 후에 건물이 진정이 되고 하면은 재빨리 계단을 통해서 건물 밖으로 피신해야 되고요. 각 지역별로 5개의 지진 대피소란 것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지역으로 이제 대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이번 지진 이후에 또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해당 지진이 발생하게 될 때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대피 통로 등을 확보해 놓고 확인해 놓는 것이 필요한 네. 사항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내륙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만 특히나 좀 해안 일대 주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면 어떤 지역들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진 해일을 동반하는 경우가 우려스러운데요. 예.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해 지역에 바로 이런 역단층성 지진 등이 발생하기 네. 때문에 동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서해나 남해 역시도 최근 들어서 지진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서해 연안을 따라서는 지진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진 해일은 발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해당 지역에서도 여전히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모쪼록 지금 뭐 경북 상주 지역뿐만 아니라 대피 요령은 숙지하시고 또 혹시 모르는 또 상황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도 대피 요령 다시 한번 또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이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헌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참의원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개헌 선인 의석수 3분의 2를 차지할 것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국회의 상원격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이 교체됩니다. 이번 선거에도 정원 248석 가운데 124석을 새로 뽑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이번 선거에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유세에서도 위헌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를 확실히 명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육해 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한 일본 헌법 9조 2항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을 고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가 넘는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중의원에서는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국민당이 이미 개헌선을 확보한 만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를 확보할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일본 언론에서는 개헌선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승리 기준선인 과반은 넘을 것으로 보여 아베 총리가 개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계 개편 추진 가능성도 나옵니다.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추가 규제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게럿 마퀴스 NSC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존 볼턴 보좌관이 중요한 동맹국들 또 우방국들과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NHK도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일본에 들렀다가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이 세 나라가 다음 달 중국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이 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동이 성사될 경우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네, 일본 여행을 가지도 않고 또 일본 제품을 쓰지도 않겠다는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제 불매운동은 하겠다라는 말이 우리 국민이 요즘 얼마나 지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일본 상품을 항목별로 나눠 정리해둔 노노재팬 사이트입니다. 유니클로나 카베진 등 일본 브랜드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제품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사히홀딩스가 인수한 코젤과 필스너 우르켈 맥주처럼 일본 제품이란 사실을 알기 어려운 브랜드도 있습니다. 노노재팬은 지난 18일 접속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SNS에는 국내에서 팔고 있는 일본 약품 정보를 소개하는 동영상도 등장했습니다. 약사 유튜버가 화이토벤이나 알보칠처럼 널리 쓰이는 일본 약품과 대체 가능한 한국 약품을 알려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본 제품을 찾아서 약국에서 일단 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본 제품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제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합작법인인 편의점 인기 상품 감동란 제조업체는 수익은 전부 한국에서 쓰인다며 불매운동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회원수 130만 명 규모의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커뮤니티 내일동도 지난 17일 불매운동 지지를 선언하며 문을 닫았고 SNS에는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글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성공한 적도 없고 오래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과 기업인의 오만한 발언이 우리 국민 정서를 더 자극한 가운데 가지 않고 사지 않겠다는 보이콧 재팬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네, 이른바 보이콧 재팬, 불매 운동과 함께 아베 총리 등을 규탄하기 위한 촛불 집회도 등장했습니다. 어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는 대학생과 시민들 1,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당분간 매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과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제 보복 철회하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측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에 나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촛불 국민들이 촛불을 다시 돌려서 우리 정부의 힘을 강화시키고 아베 잘못된 경제 보복과 평화 교란을 분쇄합시다. 집회엔 시민단체 100여 개, 시민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곳 옛 일본 대사관 앞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도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정부의 몫을 잘 하시리라고 믿고 좀 더 강하게 해도 되지 않으실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우길기를 찢는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앞서 대학생 단체 등도 집회를 열고 종로 일대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일본에 관심을 갖고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이 집회를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는 당분간 광화문 광장 등에서 매주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3주 동안 한국의 관련 종목 주가는 거의 타격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한 반면에 일본의 관련 종목들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합계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333조 2,900억여 원으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공식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28일보다 4조 1,000억여 원 증가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핵심 표적인 양사의 주가가 이렇게 선방한 것은 반도체 재고 조정과 감산 등에 대한 기대로 반도체 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 내 반도체 소재 업체 주가는 한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질 거란 우려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상회담 제안에 줄곧 답이 없는 상황에서 실무 차원에서라도 남북 관계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남북 정상회담으로 경색 국면을 돌파해 보려던 문재인 대통령.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입니다.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은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 때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눴지만 한미 훈련 중단을 앞세운 북한의 대남 비난 기조는 여전합니다. 큰 틀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공을 들이겠다던 정부가 판문점 북미 회동 이후 전략을 바꿨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지금은 남북 고위급 회담 국면이라며 조만간 북한의 회담을 제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장 정상 간 만남이 어렵다면 고위급이라도 만나 남북 철도와 이산가족 화상상봉, 산림협력 등 멈춰선 현안들을 실무 차원에서 풀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향후 남북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이 호응할 경우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해 새로 정비한 대남 라인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 면면이 주목됩니다. 다만 대남 업무를 맡는 통일전선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대한 내부 검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김영철 이하 그리고 이성권 그리고 김성애 전정수 이 대남 라인은 지난 과정의 그 대남 사업 과정에 대한 검토라든가 본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덩달아 멈춰선 남북 관계가 북미 실무 협상과 함께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명칭을 전작권 검증 연습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한미훈련의 명칭을 무엇으로 정할지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검토해오고 있었다며 그동안 널리 알려진 동맹연습이란 이름도 후보 중에 하나일 뿐 결정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다음 달 초부터 3주가량의 일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시작전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 훈련은 우리 군이 처음 지휘봉을 잡고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평가도 함께 진행됩니다. 북한은 오늘 우리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합니다. 4년 임기의 대의원들은 매년 한두 차례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서 지역별 예산과 법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장 격인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가장 최근 선거는 지난 2015년 7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치러졌고 99.9% 투표율에 100% 찬성률을 기록했으며 총 28,452명의 대의원을 선출했습니다. 20대 창업해 한때 재계 20위권의 대기업을 일궈냈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하지만 성범죄 파문에 휩싸이고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한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창업주에서 피의자로 한순간에 추락한 두 얼굴의 김 회장이 귀국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스토리와이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9년 만 24세의 나이에 동부그룹의 모태인 미륜건설을 세운 김준기 전 회장. 강한 리더십과 승부근성으로 국내외 건설붐을 주도했고 철강과 화학, 금융과 반도체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한때 재계 20위권까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추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김 전 회장의 여비소로 3년 동안 일했던 30대 여성에게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겁니다. 피해 여성은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동의하에 이뤄져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반박했고 결국 개인의 문제로 회사에 짐이 돼서는 안 된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하자마자 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렸지만 국내로 데려올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성범죄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나 안 늙었지? 나 안 늙었지? 아니 좀 하지 마시라고. 나이 먹고 더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여비서 성추행보다 앞선 지난 2016년 경기도 남양주 별장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A씨가 1년 동안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한 겁니다.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나아가서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상습범으로서 굉장히 가중처벌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번에도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여성 자녀라고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엄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경찰도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나서자 결국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이 통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주치의와 상의해 귀국 일정을 잡겠다며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국 2년 만에 스스로 돌아오겠다는 김 전 회장이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을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계속 수사할지 여부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내일 오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요청한 경찰관 피의 사실 공표 사건의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울산지방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면서 낸 보도자료가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충남 아산시 영인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축사 한 개 동과 돼지 300여 마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MBC 파업 당시 사측이 대체 인력으로 채용한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년 넘게 MBC와 계약을 맺은 유모 아나운서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이 파견 직원을 계약이 없는 점포 재단장 업무에 동원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롯데쇼핑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납품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지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한다는 건 경험칙에 반한다며 파견 조건서의 상품 진열은 롯데쇼핑에 납품한 범위 한도 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들의 보건 상황을 담은 통계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계속 늘고 있고 또 흡연과 음주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주요 지표별 상황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기대 수명입니다. 2017년 태어난 아이의 경우 82.7년을 살 거로 예측됐습니다. 10년 전 태어난 아이보다 3.5년 더 삽니다.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2년이 깁니다. 이른바 장수국가 순위는 일본, 스위스 등에 이어 공동 5위입니다. 사망 원인 1위는 역시 암이었습니다. 이어 순환기계, 호흡기계 질환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호흡기계 질환은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건 흡연과 음주였습니다. 특히 흡연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고 남성 흡연율은 최상위 수준이었습니다. 또 아직은 날씬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과체중과 비만 인구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반대로 칠레와 멕시코는 해당 인구가 가장 많아 국민 10명 중 7명이 넘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나 간호 인력은 OECD 평균에 크게 모자랐습니다. 반면 병상과 MRI, CT 등 주요 장비 보유 대수는 상위권이었습니다. 병원은 가장 많이 다녔습니다. 한 사람이 연간 16.6회 외래 진료를 받아 OECD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가장 적게 다닌 나라와 비교하면 6배 가까이나 차이가 납니다. 입원 일수도 OECD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6%씩 늘고 있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여름 휴가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국내 명품 마을 5곳을 소개합니다. 걷기 좋은 마을에서부터 또 해풍욕과 산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임수근 기자가 전합니다.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좋은 마을. 논바닥에 돌을 구들처럼 깔고 흙을 구워 만들어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된 구들장론. 살아있는 화석, 빈꼬리 투구새우를 볼 수 있는 이곳은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 있는 상서마을입니다. 한려 해상에서는 경남 거제 내도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몽돌 해변 넘어 탁 트인 바다가 시원하고
편백숲과 원시 동백림에서는 해풍욕과 산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계곡과 맑은 물을 찾는다면 월악산 골매골 마을이 가볼 만합니다. 이곳 송계 계곡은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기에는 더없이 좋습니다. 개울도 있어서 아이들 송사리 또는 물에서 발 담궈서 놀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있고 또 주변에 천연 기념물 만개나무라든가 아이들도 너무 재밌게 잘 놀고 물놀이도 같이 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많이 힐링하고 갑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밖에 흑산도에서 10여 분 배를 타고 더 들어가는 영산도 마을, 도심 속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간직한 무등산 평촌 마을을 이번 여름 가볼 만한 명품 마을로 꼽았습니다. 명품 마을은 국립공원을 보존하며 주민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선정, 지원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우러진 국립공원 명품 마을에서 색다른 여름 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일부 명품 마을의 경우 찾는 사람이 많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환경부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의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를 지자체를 통해서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야영장 업으로 등록이 된 2,300곳 가운데 오수처리 시설, 정화조 설치 대상인 곳으로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방류수 수질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환경부는 특별 점검이 마무리되는 9월에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가격 할인율을 통제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지정된 가격 범위 안에서만 팔도록 강제한 한국타이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소매점의 가격 할인율을 기준 가격 대비 20에서 40% 사이로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경기가 8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6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28.3으로 전달보다 19.8포인트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란 전국 6,600여 가구와 중개업소 2,300여 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거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2인 1조 팀 경기로 신설된 LPGA 투어 다오 인비테이셔널에서 고진영 이민지조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의 추신수는 휴스턴전에서 일주일 만에 시즌 16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해외 스포츠 소식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의 파3 13번 홀 티샷이 홀컵 50cm 앞에 멈춰서면서 버디를 잡아냅니다. 이어진 14번 홀에서도 고진영은 쉽지 않은 거리의 버디 퍼팅을 홀컵 안으로 떨굽니다. 한 팀을 이룬 세계 4위 이민지도 18번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추가하면서 이 환상 콤비는 합계 21언더파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두 선수가 더 좋은 스코어를 채택하는 마지막 날 포볼 경기에서 거둔 12언더파 58타는 이 대회 최저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전날 공동 2위였던 최나연, 신지은조는 고진영조의 한타 뒤진 20언더파 공동 3위로 경기를 마쳤고 전인지, 리디아고 콤비는 18언더파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 2부 투어를 전전하는 등 세계 랭킹 268위에 불과했던 미국의 클랜턴은 세계 106위 태국의 수안나프라와 짝을 이뤄 출전한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에 행운을 낚았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유럽으로 이동해 2주 연속 치러지는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과 브리티시 여자 오픈에 출전합니다. 팀이 0대2로 뒤진 4회 추신수가 휴스턴 선발 투수 우루키디의 밋밋한 체인지업을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깁니다.
일주일 만에 터진 시즌 16호 홈런입니다. 하지만 타선이 침묵한 텍사스는 추신수의 이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 되면서 1대6으로 패해 최근 6연패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그동안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정치 드라마가 최근 들어 안방 극장에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뉴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 맞물려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사당이 폭탄 테러로 무너지면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숨집니다. 월화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의 한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에선 폭탄 테러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환경부 장관이 주인공입니다. 인기 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안방극장에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적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어요. 한반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재밌게. 최근 5.3%의 시청률로 시즌1을 마무리한 드라마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뒤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보좌관들의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기존 정치 드라마와 다른 점입니다. 경찰대 출신의 엘리트 보좌관을 중심으로 현실 정치에서의 권력 투쟁을 세밀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랄 수 있는 의회 제도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분들을 우리의 대표로 뽑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정치 드라마가 최근 들어 안방극장에 성큼 들어온 건 드라마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달라진 우리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범죄 드라마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소재로 다변화되는 거죠. 그중에 정치가 하나의 소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촛불 집회 이후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는데 특히 또 총선이 앞두고 있고 하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서. 전문가들은 시청자들이 자칫 정치 드라마를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만큼 시청자와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YTN 최두입니다. 보통 축제라고 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를 생각하기 마련이죠.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라는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4년에 한 번씩은 열리는데요. 20년에 한 번 열리는 와인 축제가 요즘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개 달린 요정이 커다란 와인 방울 사이를 스치듯 내려옵니다. 포도가 그려진 카드를 뒤집어 쓰고 행진도 하고 옷 맞춰 입고 음악에 따라 몸도 흔듭니다. 스위스의 와인 생산자들 축제입니다. 첫 축제가 1797년, 무려 220여 년 전에 시작된 축제인데 이제서야 12번째로 열렸습니다. 20년이나 25년에 한 번씩 열기 때문입니다. We don't have carnival every year, so we have to wait one generation to make a real big fest, as it's oversized. 한 세대에 한 번 여는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2만석 규모의 행사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내도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생산량이 적어 구하기 힘들다는 스위스 와인이 넘쳐나고 구경하는 사람 못지않게 많은 행진 참가자들이 흥겹게 거리를 메웁니다. It's not really a celebration of wine. We celebrate the work of the people who work in the vineyard. Because in France or in Switzerland, we do have Fête des Vendanges. Fête des Vendanges, you drink the wine. Fête des Vignerons, we please the people who work. 특히 스위스 와인 생산자들의 일터인 계단식 포도밭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게 지난 2007년. 세계의 유산으로 인정받은 후 처음 열리는 축제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18일 개막된 이 축제는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홍상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 CBS 방송은 거대한 열파가 미 중서부와 북동부를 감싼 가운데 메릴랜드주와 아칸소, 애리조나주에서 모두 6명이 열파와 직접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 섭씨 37.8도를 훌쩍 넘었으며 피닉스는 주중 화씨 115도, 섭씨 46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군 병력 배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9일 성명을 내고 미군의 사우디 배치 계획을 국방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살만 사우디 국왕도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자국 내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사우디 국영통신 SPA가 전했습니다. 누워보면 알지. 받아보면 알지. 헌혈이란, 지압이란, 매일매일 자면서도 뜨끈하게. 지그시 눌러주는 것. 이건 침대가 아니니까. 3H 스마트 지압 침대 킹. 렌탈 가능. 베뉴. 베뉴. 홈라이프 SUV 베뉴. 아무래도 날씨 때문에 고속도로 이동량 평소 일요일에 비해 적은 편인데요. 정체 심하지 않다고 방심하고 속도를 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곳곳으로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한 구간들 많이 살펴지고요. 또 강한 바람이 부는 곳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CCTV가 흔들릴 정도로 강풍이 부는 곳들 있기 때문에 적재물 관리도 잘 하셔야겠고요. 무엇보다 감속 운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일요일이라 강원 지역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50번 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평창에서 둔내, 그리고 횡성에서 새말, 다시 한번 여주부터 호법까지 다소 길게 막히고 있는데요. 호법 분기점을 지나면 다행히 이후 상황은 크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52번 고속도로 역시 강원 지역에서 돌아오는 차량들로 광주 방향의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흥천 이포 나들목이나 경기 광주 휴게소 부근에서 각각 4, 5km 구간씩 밀리고 있고요. 60번 고속도로의 경우는 서울 방향 양양 분기점부터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이 정체는 짧은 편이지만 춘천 분기점부터 9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남춘천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설악에서 화도를 지나 서종까지도 쭉 속도가 떨어지겠습니다. 1번 고속도로 보고 있는 곳은 옥산 부근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고장차 여파 때문에 정체가 됐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속도를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오늘 졸음운전 주의하시고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곳곳으로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서와 충북 북부는 오늘 밤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최고 50mm, 경북과 강원도, 충북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서울이 28도, 강릉과 대구 30도, 포항 31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발효 시점은 내일 오전 10시로 호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모레까지 33도 이상의 고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